교수님이 이렇게 될 줄이야. 66세 대학 교수의 은퇴 후 후회. 서론 퇴직 후의 예상과 현실의 괴리. 교수님, 이제 은퇴하시고 편하게 지내시겠네요. 학교에서 마지막 강의를 마친 날 후배 교수들이 한마디씩 건넸다. 몇몇은 부러워하는 눈빛을 보냈고 어떤 학생은 나를 롤모델로 삼겠다고 말했다. 나 역시 그렇게 생각했다. 은퇴 후에는 책도 읽고 여행도 다니고 오랜만에 골프도 치면서 남은 인생을 즐기겠지. 그런데 그게 아니었다. 은퇴한 지 몇 달이 지나자 허전함이 몰려왔다. 집에서 쉬는 것도 처음엔 좋았지만 갈수록 무료했다. 더 큰 문제는 경제적인 불안감이었다. 나는 교수가 평생 안정적인 직업이라고 믿었고 충분히 대비했다고 생각했다. 그런데 막상 은퇴해보니 예상치 못한 현실이 펼쳐졌다. 오늘은 나처럼 은퇴 후의 삶이 예상과 다르게 흘러간 대학 교수들의 실제 사례를 이야기해 보려 한다. 그리고 은퇴 전에 반드시 준비해야 할 것들을 함께 짚어보자. 본론 은퇴 후 겪게 되는 예상치 못한 현실. 사례 1 연구에 미련이 남았지만 현실은 냉혹했다. 김 교수 66세는 35년간 대학에서 경제학을 가르쳤다. 그는 은퇴 후에도 연구 논문을 계속 발표하고 대학에서 겸임 교수로 강의하며 명예롭게 학자의 길을 걷겠다고 생각했다. 하지만 현실은 냉혹했다. 겸임 교수 자리도 경쟁이 심했다. 젊은 교수들과 연구 경쟁에서 밀리면서 논문을 내는 것도 힘들어졌다. 한때 논문 심사 요청이 빗발쳤지만 은퇴 후에는 연락이 뜸해졌다. 결국 연구비도 받지 못하고 논문 발표도 어려워지자 허탈감이 밀려왔다. 나는 여전히 연구할 수 있다고 생각했는데 학교는 내가 떠난 뒤에도 아무렇지 않게 잘 돌아가더라고요. 김 교수는 은퇴 후에도 학자로서 인정받을 것이라 믿었지만 현실은 냉정했다. 명예로운 은퇴를 준비하려면 단순히 연구를 계속할 것이라는 기대만으로는 부족하다. 은퇴 후에도 꾸준히 연구를 이어갈 수 있는 기반을 미리 마련해야 한다. 교훈. 은퇴 후에도 학계에서 활동하고 싶다면 미리 연구 네트워크를 확실히 다지고 대체 가능한 수익원을 만들어두자. 사례에 이 충분한 연금이 있을 줄 알았지만 예상보다 빠듯했다. 박 교수 65세는 국립대에서 30년 넘게 근무했다. 그는 매달 나오는 연금이 있기 때문에 은퇴 후에도 경제적인 걱정은 없을 것이라 믿었다. 하지만 은퇴 후 몇 달 만에 연금만으로는 생활이 쉽지 않다는 걸 깨달았다. 연금이 나오긴 하는데 물가는 계속 오르고 예상보다 생활비가 더 들더라고요. 특히 건강 문제는 예상치 못한 지출이었다. 교수 시절엔 바쁜 생활 때문에 건강을 소홀히 했는데 은퇴 후에는 병원을 자주 가게 되면서 의료비 부담이 커졌다. 거기에 자녀 결혼 비용 지원, 자동차 유지비, 집 보수비 등 예상치 못한 지출이 계속 생겼다. 결국 박 교수는 은퇴 후에도 연구소에서 비상근 연구원으로 일하게 됐다. 그러나 급여는 예전과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적었고 스트레스도 만만치 않았다. 교훈. 연금이 있다고 방심하지 말고 은퇴 전에 추가적인 소득원을 마련해 두자. 생활비 예산을 현실적으로 계산하고 의료비까지 고려한 재정 계획을 세워야 한다. 사례 3 교수였던 아내와 함께한 노후 예상과 달랐다. 이 교수 68세 부부는 대학에서 함께 교수로 일했다. 두 사람은 우리는 남들보다 경제적으로 여유롭고 은퇴 후에는 평화롭게 살 수 있을 거야 라고 믿었다. 그러나 은퇴 후 두 사람의 생활은 예상과 완전히 달랐다. 은퇴 후에는 오히려 부부 사이에 갈등이 많아졌다. 교수 시절에는 각자 연구와 강의로 바빠서 크게 부딪힐 일이 없었지만 은퇴 후에는 하루 종일 함께 있다 보니 사소한 문제로 다투는 일이 잦아졌다. 당신은 왜 아침부터 뉴스만 보고 있어? 당신은 왜 계속 밖에 나가려고 해? 집에 좀 있어. 게다가 사회적 관계도 단절됐다. 학교에서 동료 교수들과 지내던 시절에는 대화할 상대가 많았지만 은퇴 후에는 만날 사람이 줄어들었다. 결국 두 사람은 각자의 취미를 찾고 일정 부분 거리를 유지하는 방법을 배우기 시작했다. 교훈. 은퇴 후 부부 관계를 원만하게 유지하려면 함께할 취미를 만들고 서로의 공간과 시간을 존중해야 한다. 결론. 은퇴 전에 반드시 준비해야 할 것들. 많은 교수들이 은퇴 후에도 풍족하고
여유로운 삶을 기대하지만 현실은 다를 수 있다. 위 사례에서 보듯이 은퇴 후 삶이 예상과 다르게 흘러가는 이유는 학계에서의 역할 변화, 경제적 준비 부족, 인간관계 변화 때문이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후회 없는 은퇴를 맞이할 수 있을까? 은퇴 후에도 지속적으로 활동할 분야를 미리 정해두자. 연구, 강의, 창업, 취미 등 은퇴 후에도 의미 있는 활동을 이어갈 계획을 세우는 것이 중요하다. 연금 외에도 추가적인 소득원을 만들자. 연금만 믿고 있다가는 예상보다 빠듯한 생활을 할 수 있다. 강의, 컨설팅, 투자 등 다양한 방법을 고려해보자. 은퇴 후 부부 관계와 인간관계를 신경 쓰자. 부부 관계가 더 나빠질 수도 있고 사회적 고립이 찾아올 수도 있다. 퇴직 후에도 사회적 활동을 꾸준히 유지해야 한다. 은퇴는 끝이 아니라 새로운 시작이다. 하지만 이 시작이 행복할지 후회로 가득할지는 미리 얼마나 철저하게 준비하느냐에 달려 있다. 당신의 은퇴 후 삶은 어떤 모습이길 바라는가? 은퇴 후 후회하지 않으려면 반드시 고려해야 할 것들. 앞서 살펴본 사례들을 통해 은퇴 후 예상과 현실의 괴리가 얼마나 클 수 있는지 알게 됐다. 이제 중요한 것은 이런 문제를 미리 예방할 수 있는 구체적인 방법이다. 단순히 은퇴 전에 준비해야 한다는 막연한 조언이 아니라 실제 실행할 수 있는 방법들을 짚어보자. 1. 은퇴 후에도 쓸모 있는 사람이 되는 법. 많은 사람들이 은퇴 후에도 일하고 싶어 하지만 막상 퇴직하고 나면 갈 곳이 없다. 젊을 때는 자연스럽게 직장에서 역할이 주어지지만 퇴직 후에는 스스로 자신의 가치를 증명해야 한다. 그렇다면 어떻게 하면 은퇴 후에도 사회에서 필요한 사람이 될 수 있을까? 평생 배움을 지속하라. 은퇴 후에도 배우지 않으면 사회에서 금방 도태된다. 빠르게 변하는 시대에 맞춰 새로운 기술을 익히는 것이 중요하다. 예를 들어 IT 교수였던 한 교수님은 65세 이후 코딩을 배워서 스타트업 멘토가 되었다. 한 국문과 교수님은 유튜브 채널을 개설해 글쓰기 강의를 하며 새롭게 인정받고 있다. 예전에는 연구실에서 학생들에게 강의했지만 이제는 온라인에서 더 넓은 대중과 소통하는 시대다. 배움을 멈추지 않는다면 새로운 기회를 잡을 수 있다. 전문가로서의 브랜딩을 하라. 은퇴 후에도 자신을 알릴 수 있는 온라인 플랫폼을 활용하는 것이 중요하다. 블로그, 유튜브, 링크드인, 강의 플랫폼 등을 활용해 자신의 전문성을 지속적으로 알리자. 예를 들면 경제학 교수였다면 경제 칼럼을 연재하거나 유튜브 강의를 시작할 수 있다. 심리학 교수였다면 노년기 정신건강에 대한 상담을 진행할 수 있다. 이제 학교라는 울타리를 벗어나도 본인의 경험을 살려 새로운 기회를 창출할 수 있는 시대다. 은퇴 후에도 사회에서 필요한 사람이 될 준비를 하자. 2. 연금만으로는 부족하다. 추가 소득원을 만들어라. 앞선 사례에서도 봤듯이 연금만으로 노후 생활비를 감당하기엔 부족하다. 기대보다 생활비가 많이 들고 예상치 못한 지출이 계속 발생하기 때문이다. 은퇴 전에 반드시 추가적인 소득원을 마련해야 한다. 월급이 사라져도 소득이 들어오는 구조 만들기. 퇴직 후에도 돈이 자연스럽게 들어오게 하려면 패시브 인컴 수동적 소득을 만들어야 한다. 부동산 월세 소규모 상가, 주택 임대 등을 통한 안정적인 현금 흐름. 배당 투자, 배당금을 꾸준히 지급하는 우량 주식 투자. 디지털 자산 온라인 강의, 전자책 출판, 유튜브 수익 등. 예를 들어 한 경제학 교수는 본인의 전공을 살려 퇴직 후에도 경제 관련 강의를 온라인에서 개설했다. 월급만큼은 아니지만 꾸준히 수입이 발생해 연금 부족분을 채울 수 있었다. 연금 외에도 다양한 소득원을 만들어두면 은퇴 후에도 경제적인 걱정 없이 생활할 수 있다. 최소한의 생활비로도 행복하게 사는 법 익히기. 소득을 늘리는 것도 중요하지만 소비 패턴을 바꾸는 것 역시 필수적이다. 은퇴 후에는 불필요한 고정비를 줄이고 건강한 생활 습관을 유지해 의료비 부담을 낮추는 것이 중요하다. 예를 들어 한 은퇴 교수는 차량을 유지하는 대신 대중교통과 공유 차량을 이용해 월 50만 원 이상을 절약했다. 넓은 집을 유지하는 대신 작은 전원주택으로 이사의 생활비를 절반으로 줄였다. 얼마를 벌어야 하는가?
도 중요하지만 얼마를 써야 만족하는가? 를 아는 것이 은퇴 후 삶의 질을 결정한다. 3. 인간관계 리셋. 은퇴 후에도 외롭지 않으려면? 은퇴 후 많은 사람들이 예상하지 못하는 것이 인간관계의 변화다. 직장이라는 공동체에서 벗어나면 하루아침에 소외감을 느낄 수 있다. 직장 동료와의 관계는 자연스럽게 멀어진다. 직장에서는 매일 얼굴을 보며 친하게 지냈던 동료들이 은퇴 후에는 연락이 뜸해진다. 이는 자연스러운 현상이다. 그렇기 때문에 퇴직 전에 새로운 커뮤니티를 미리 만들어 놓는 것이 중요하다. 취미 모임 가입, 골프, 등산, 독서 모임, 사진 동호회 등 봉사활동 참여, 지역 사회에서 필요한 역할 찾기, 새로운 일자리 도전, 컨설팅, 강연, 파트타임 강의 등 가족과의 관계를 돈독히 유지하라. 은퇴 후 혼자가 되면 가장 중요한 것이 가족이다. 하지만 은퇴 후에도 가족과 좋은 관계를 유지하려면 노력해야 한다. 배우자와는 은퇴 전부터 생활 패턴을 맞추는 연습을 하자. 자녀에게 경제적으로 기대지 않으면서도 정서적 교류를 지속하자. 손주와 시간을 보내면서 건강을 유지하는 것도 방법이다. 은퇴 후 인간관계를 잘 관리하는 것이 결국 행복한 노후를 만드는 핵심 요소다. 결론. 은퇴 후 삶은 미리 준비한 만큼 달라진다. 지금까지 은퇴 후 후회하는 교수들의 사례를 살펴보고 이를 피할 수 있는 구체적인 해결책을 정리했다. 다시 한번 강조하고 싶은 것은 은퇴 후 삶이 만족스러울지는 퇴직 전의 준비에 달려 있다. 은퇴 후에도 사회에서 쓸모 있는 사람이 되자. 연금만 믿지 말고 추가 소득원을 반드시 마련하자. 은퇴 후에도 외롭지 않게 인간관계를 미리 설계하자. 누군가는 은퇴 후가 더 행복하다고 말하고 누군가는 은퇴 후 삶이 지옥 같다고 말한다. 그 차이는 오직 준비한 사람과 그렇지 않은 사람의 차이다. 여러분은 어떤 은퇴 후 삶을 원하는가? 지금부터라도 준비한다면 충분히 원하는 삶을 만들 수 있다. 늦었다고 생각할 때가 가장 빠른 때다. 은행 지점장으로 35년 61세에 3억 들고 퇴직했습니다. 지금은 월 200으로 사는 인생입니다. 안녕하세요. 오늘은 오랜 기간 직장에 몸담았던 분이 퇴직 후 3억이라는 자산으로 매달 200만 원 정도를 쓰며 살아가는 이야기를 해볼까 해요. 사실 이 이야기는 주변에서 흔히 들을 수 있을 것 같지만 막상 본인의 일이 되면 전혀 다른 느낌으로 다가오거든요. 저 역시 요즘 들어 과연 내가 언제 은퇴할 수 있을까? 은퇴 후에는 어떤 생활을 하게 될까? 하는 고민을 자주 하게 됩니다. 그러다 보니 이렇게 월 200으로 살 수 있다는 이야기에 시선을 빼앗기기도 하고요. 그렇지만 실제로 매달 200만 원만으로 경제 생활을 영위한다는 건 생각보다 쉽지 않습니다. 누구나 200만 원이면 간단하게 살 수 있겠지? 라고 추측해보지만 막상 전기세, 가스비, 관리비, 식비, 병원비를 꼼꼼히 따져보면 이것도 만만치 않아요. 게다가 갑작스럽게 비용이 들어가는 일이 생길 수도 있고 여러모로 계획 밖의 소비가 있을 수도 있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35년간 은행 지점장으로 근무한 후 61세에 퇴직하신 분이 3억 원의 종잣돈으로 매월 200만 원의 생활비를 유지하며 살고 계신다니 그분만의 노하우가 궁금합니다. 사실 누군가에겐 3억이 큰 돈일 수도 있고 누군가에겐 은퇴 자금으로는 모자란 금액일 수도 있어요. 사람마다 생활 습관이나 지출 형태가 천차만별이니까요. 하지만 이런 이야기를 접할 때 가장 중요한 건 내가 지금부터 어떤 준비를 하면 좋을까? 과연 나에게 맞는 은퇴 계획은 무엇일까? 를 스스로에게 물어보는 것이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오늘은 3억 원으로 은퇴 후 매달 200만 원으로 생활한다는 이야기를 중심으로 조금 더 현실적인 은퇴 후 삶의 청사진을 그려보도록 합시다. 그리고 이런 이야기에 설득력을 더하고자 퇴직 전후 다른 사례도 같이 나눠볼게요. 1. 은퇴 후엔 심리적 적응부터. 보통 은퇴 준비라 하면 가장 먼저 경제적 부분을 떠올리게 돼요. 은퇴 후에 얼마나 필요하지? 월 생활비가 얼마나 들지? 몇 살까지 살지 모르는데 내 돈이 부족하지 않을까? 등등 말이죠. 물론 이런 금전적인 고민이 중요합니다. 하지만 막상 은퇴하고 나면 심리적 공허함도 크게 다가와요. 특히나 35년간이나 출근하던 직장이 사라지면
평일 아침에 일어났을 때의 기분이 이전과 전혀 달라지거든요. 내가 오늘 뭘 해야 하지? 하는 막막함이 들 수 있어요. 돈이 있어도 이 공백감을 어떻게 채울지 몰라서 우울해지는 경우가 많아요. 이건 실제로 그 은행 지점장님도 겪었다고 해요. 처음엔 와, 이제 출근 안 해도 되네. 자유다. 하고 좋아했지만 한두 달 뒤부터는 머릿속이 텅 비는 느낌을 받았다고 합니다. 그래서 결국 친구들과 약속을 잡거나 동호회에 가입하거나 지역 봉사활동에 참여하면서 시간을 보내기 시작했다고 해요. 은퇴 이후의 삶은 내가 누구인지 다시 정의하고 내 일상을 채워줄 활동들을 새롭게 만들어 나가는 과정이에요. 그러니 돈 문제만큼이나 은퇴 후의 멘탈 케어도 중요하다는 걸 절대 잊으면 안 됩니다. 2. 은퇴 후 지출 관리의 현실. 월 200만 원으로 산다고 하면 꼭 그렇게 아껴 살아야 하나? 조금 더 쓰지? 하고 의문을 제기하는 분들이 있을 거예요. 물론 넉넉하게 지출할 수 있다면 좋겠지만 매월 200만 원이 한계라면 그에 맞는 생활 습관을 갖추어야겠죠. 제가 아는 사례를 먼저 소개할게요. 사례 A 60세의 중소기업에서 정년퇴직한 한 지인께선 퇴직금과 개인저축을 합쳐 약 4억 원 정도가 있었어요. 은퇴 후 작은 전셋집으로 옮기고 월세 수익이나 배당 소득을 만들기 위해 일부 자산을 투자했죠. 이분은 평소 지출을 철저하게 기록했고 은퇴 후 2년 차가 되니까 한 달에 18만 200만 원 정도면 기본 생활은 가능하다는 결론을 내리셨대요. 자녀가 이미 독립했고 차량도 경차를 쓰니 유지비가 적게 들고 또 외식보단 집에서 식사하기를 선호했거든요. 문제는 한 번씩 찾아오는 병원비, 부모님 돌봄 비용, 예기치 못한 경조사 비용 등이었어요. 이럴 때는 저축해둔 긴급 자금을 조금씩 쓸 수밖에 없었죠. 그럼에도 본인은 생각보다 200으로 충분히 살 수 있다. 내가 돈을 물 쓰듯 안 써서 그렇지라고 편안하게 말씀하시더라고요. 즉, 월 200이라는 생활비는 내 라이프 스타일에 맞춰서 충분히 가능한 금액이 될 수 있어요. 다만, 이걸 위해선 지출 습관을 관리하고 예비비를 어느 정도 마련해 두는 게 필수라는 점을 기억해야 합니다. 3. 예기치 못한 상황은 어떻게 대비할까? 3억 원이 있는 상태에서 생활비 200이면 적어도 10년 정도는 커버 가능하지 않을까? 라고 단순 계산을 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막상 은퇴 후엔 생각지도 못했던 큰 돈이 나갈 일들이 생길 수 있죠. 사례 B를 볼까요? 사례 B 건설회사에서 25년간 일하다가 58세에 조기 퇴직하신 분이 있었어요. 퇴직금과 개인 저축, 또 부모님께서 조금 도움을 주신 덕에 약 2억 5천만 원 정도를 갖고 퇴직했죠. 이분도 처음엔 최소한의 생활비로만 버텨보자라고 생각하고 월 150만 원씩 쓰는 걸 목표로 했어요. 2억 5천만 원 중 일부를 적금으로 묶어두고 일부는 배당주에 투자했죠. 그런데 갑자기 부모님께 큰 병이 생기셔서 1년에 병원비로 수천만 원이 들었고 자녀 결혼 비용까지 동시에 겹쳐버린 거예요. 결국 몇 년 못 가서 거의 모든 자금을 소진해버리면서 부득이하게 다시 알바 자리부터 구해야 했던 상황이 왔습니다. 이렇게 인생에는 무슨 일이 일어날지 모른다는 점이 가장 힘든 부분이에요. 그래서 3억이든 5억이든 내가 모아둔 돈을 통째로 생활비로만 생각하기보다 긴급 자금, 투자 자금, 생활비 등으로 포트폴리오를 나눠서 운영해야 한다는 결론이 나옵니다. 4. 나만의 수익 루틴 만들기. 61세에 3억을 들고 퇴직한 은행 지점장님 사례로 돌아가 봅시다. 사실 이분도 3억 원 전부를 현금으로 들고 있진 않았다고 해요. 일부는 은행 정기예금, 일부는 배당주, 일부는 채권형 펀드, 그리고 소액은 예비비로 쓰는 시기였죠. 월 200만 원이 어디에서 나오느냐고 물어봤더니 이자와 배당금, 그리고 작은 부동산 임대 수익까지 합친 금액이 대략 200만 원 안팎이 된다고 합니다. 이분이 강조하는 건 한 가지만 믿지 말아라는 거였어요. 주식 배당금만 바라보거나 부동산 월세만 바라보고 있으면 갑자기 그 부분에 문제가 생겼을 때 타격이 크기 때문이죠. 그리고 본인도 경제 관련 자격증을 가볍게 따서 주변 사람들에게 재무 상담 유료가 아닌 용돈벌이 수준도 하면서 추가적인 수익을 만들고 있다고 해요. 어느 쪽이든 은퇴 후에는 꾸준히 들어올 수 있는 수익 루틴을 만들어두는 게 핵심인 듯합니다.
당장 크게 돈을 벌 수 있는 게 아니더라도 소액이라도 꾸준히 발생하는 현금 흐름이 있으면 마음의 여유가 달라지거든요. 5. 은퇴 후엔 큰 돈이 필요 없다는 착각. 가끔가다 어떤 분들은 난 은퇴하면 시골 내려가서 소박하게 살 거야. 큰 돈 필요 없어라고 쉽게 말하는데 정작 시골 생활도 의외로 돈이 들어가고 만만치 않은 점이 많습니다. 은퇴 후 시간이 많아지면 오히려 이것저것 배우고 활동하고 경험하려다가 의도치 않게 지출이 늘 수도 있죠. 사례 씨를 예로 들어볼게요. 사례 씨 IT 회사에서 30년을 다닌 후 59세에 은퇴한 한 분이 있었는데 이분은 내가 평생 하고 싶었던 건 사진 찍기다 하고 시골로 귀촌했어요. 시골집을 싸게 구했지만 막상 가보니 주택 보수 비용이 계속 들고 사진 장비 사느라 돈이 또 들고 지역 행사나 모임에 참여하려니 교통비, 식비가 예상보다 훨씬 커졌죠. 결국은 오히려 도시에서 살 때보다 돈이 적게 든다는 건 나에게는 해당이 안 되더라고 이야기하시더라고요. 본인이 원하는 라이프 스타일에 따라 지출이 달라진다는 걸 실감한 거죠. 결국 은퇴 후에도 크고 작은 지출은 항상 발생하고 생각지 못한 곳에서 돈이 들어간다는 점을 인정해야 합니다. 적게 살겠다고 마음먹어도 인생에서 얻고 싶은 즐거움이나 새로운 도전에 지출이 생길 수 있어요. 6. 준비는 지금부터 시작하는 게 맞다. 은퇴 준비의 핵심은 나의 현재 상황을 솔직하게 파악하는 거예요. 내게 3억이든 5억이든 혹은 1억이든 간에 그 돈을 가지고 어떻게 굴릴 건지 또 어떻게 생활비를 만들 건지를 일찌감치 고민해 봐야 합니다. 61세가 되어서 갑자기 모든 준비를 시작하려면 생각보다 선택의 폭이 좁아져요. 반면에 40대, 50대부터 조금씩 종잣돈을 모으고 투자 공부를 하고 어떤 식으로 수입 파이프라인을 만들어 나갈지 구상해두면 은퇴 후 충격이 훨씬 덜할 수 있어요. 제 주변에도 조금씩 중장년층이 되어가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중 누군가는 아직 은퇴가 먼 얘기야 하고 방치하고 있고 또 누군가는 작은 월세 건물이나 배당주 혹은 연금 상품 등을 미리 준비하고 있어요. 10년 후에 이 둘의 차이는 확연할 수밖에 없겠죠. 7. 마무리하며 결국 3억 들고 61세에 퇴직해도 월 200으로 살 수 있다는 이야기는 은퇴 후에도 충분히 소박하고 단순한 삶을 살 수 있다는 희망이 될 수도 있고 한편으론 원하는 라이프 스타일이 무엇인지 미리 고민해 보자라는 경각심이 될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사람마다 원하는 은퇴 후 삶의 모습이 달라요. 어떤 분은 매달 200으로는 부족하다고 느낄 수 있고 또 어떤 분은 그보다 훨씬 적은 금액으로도 만족할 수 있어요. 중요한 건 내가 진짜 원하는 인생의 모습이 무엇인지 그리고 그 생활을 유지하기 위해 얼마나 준비해야 하는지 객관적으로 파악하는 거죠. 오늘 이야기의 결론은 결국 하나예요. 심리적인 준비 직업 정체성을 내려놓았을 때 생기는 빈자리와 공허감을 어떻게 채울지 고민해야 합니다. 지출 관리와 긴급 자금 생활비는 철저히 계획하고 갑작스러운 지출에 대비할 비상금을 꼭 확보해 둬야 해요. 수익 파이프라인 배당이든 월세든 조금이라도 현금 흐름을 만들어 둘수록 은퇴 후의 삶이 덜 불안하겠죠. 이 세 가지를 하나씩 점검해 보면서 지금 당장 많은 돈이 없더라도 천천히 준비하다 보면 나만의 현실적인 은퇴 그림이 완성될 거라고 믿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나이는 숫자에 불과하다고 하잖아요. 61세든 65세든 은퇴 후에도 새로운 무언가를 시작하고 또 새로운 꿈을 꾸는 건 언제든 가능하니까요. 지금 조금씩 준비해두면 훗날 우리도 마음 편히 은퇴 생활을 즐길 수 있을 겁니다. 오늘 이야기가 나도 이런 식으로 준비해 봐야겠다 하는 작은 동기부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무엇보다 중요한 건 남과 비교하기보다는 내 삶에 맞는 방식을 찾는 것이라는 점을 꼭 기억해 주세요. 감사합니다. 미국 캘리포니아에 사는 이민 35년 차 67세 김 씨는 요즘 밤잠을 설치곤 합니다. 은퇴 후 시간이 많아지자 문득문득 한국 생각이 납니다. 어머니의 무덤이 있는 고향 뒷산, 동네 슈퍼에서 오랜만에 듣던 경상도 사투리, 그리고 너무 보고 싶은 어린 시절 친구들까지. 그는 물끄러미 달력을 보며 생각합니다. 나 한국으로 돌아가야 할까? 이 고민은 김 씨만의 것이 아닙니다. 은퇴한 65세 이상 해외 교민들 사이에서 여기민이라는 단어가
조용히 번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감정만으로 결단하기엔 현실은 결코 단순하지 않습니다. 오늘은 그 고민의 실체를 풀어보고 현명한 선택을 위한 3가지 실제 사례와 조언을 전해드리려 합니다. 왜 여기민을 고민할까? 해외에서 수십 년을 살았음에도 불구하고 은퇴 후 다시 한국으로 돌아가고 싶다는 생각이 드는 이유는 단순한 향수병만은 아닙니다. 외로움, 자식은 바쁘고 친구는 없고 이웃은 점점 낯선 타인 같고 의료 불안, 미국, 캐나다, 호주의 고비용 의료 시스템에 대한 불안감, 경제적 이유, 강달러 시대에도 불구하고 생활비와 주거비 부담이 점점 커짐, 노후 돌봄 요양, 간병 등 서비스는 한국이 더 편리하고 정이 간다는 의견. 하지만 반대로 여기민을 후회하는 사람들도 적지 않습니다. 바로 기대보다 훨씬 냉정한 현실 때문입니다. 사례 1. 한국 돌아왔다가 2달 만에 다시 미국 간 70대 부부. 미국 시애틀에서 40년 넘게 살던 윤 씨 부부는 2023년 봄 한국행 비행기에 올랐습니다. 둘 다 은퇴했고 자녀들도 독립했기에 이젠 고향에서 여생을 보내자는 생각이었죠. 하지만 막상 도착해보니 큰 문제는 주거였습니다. 30년 전에 팔았던 고향집 근처엔 이제 아파트만 즐비했고 전셋값은 너무 올라 있었죠. 결국 월세 80만 원짜리 반지하에서 생활했는데 습기와 벌레, 소음에 적응 못하고 2달 만에 다시 미국 가자는 결정을 내렸습니다. 윤 씨 아내와 내가 기억하는 한국이 아니었어요. 그냥 고향은 추억으로 남겨둘 걸. 사례 2. 국민건강보험만 믿고 왔다가 큰 코 다친 영국 교민. 영국에서 33년간 살던 최 씨 68세는 한국의 건강보험 제도를 높이 샀습니다. 영국 병원 대기만 몇 달, 한국은 바로 MRI 찍는다더라는 말을 듣고 바로 귀국했죠. 하지만 그에게 닥친 현실은 달랐습니다. 국민건강보험 이미 가입자가 되려면 일정 조건이 필요한데 그걸 몰랐던 겁니다. 무심코 병원 진료를 받고 나서야 몇 백만 원의 진료비 고지서를 받았습니다. 이후 보험 가입을 신청했지만 6개월 대기 기간이 있다는 것을 알고 땅을 쳤습니다. 최 씨 공짜 의료만 믿고 왔던 내가 어리석었죠. 시스템을 몰랐던 게 제일 큰 실수예요. 사례 3. 성공한 여기민, 계획된 귀국의 모범 답안. 반면 계획적으로 준비한 여기민은 완전히 다른 결과를 가져옵니다. 말레이시아에 살던 박 씨 부부 66세는 귀국 2년 전부터 준비를 시작했습니다. 한국 내 작은 아파트를 미리 구입, 국민건강보험 이미 계속 가입 등록, 지역 병원, 복지센터, 문화강좌 등 미리 정보 수집, 1년에 한두 번씩 한 달 살기로 적응 훈련. 그 결과 2024년 귀국 후 박 씨 부부는 서울 외곽에 정착해 경로당, 문화센터, 보건소 프로그램을 적극 활용하며 만족스러운 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박 씨와 막연한 향수병 말고 숫자와 계획으로 결정했더니 정답이 보이더군요. 여기민 결정을 위한 5가지 체크리스트. 거주지 확보, 고향 집이 있더라도 현 시세와 조건을 반드시 확인. 건강보험 가입 조건, 이미 가입 가능한지, 대기기간은 몇 개월인지 확인. 생활비 예산, 서울은 물론 지방도 예상보다 비쌀 수 있음. 사회적 네트워크, 친구, 동창, 교회 등 커뮤니티가 있어야 외로움이 덜함. 자녀와 소통 계획, 해외에 남은 자녀와의 거리감도 고려. 마무리 조언. 은퇴 후 여기민은 감성의 결정이 아니라 현실의 수확입니다. 그리움은 추억으로 충분할 수도 있지만 현실은 매달 들어오는 연금과 매달 나가는 고정비로 평가됩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중요한 건 혼자가 아닌 함께 결정해야 한다는 점입니다. 배우자, 자녀, 지인과의 충분한 대화 없이 충동 귀국을 하면 후회가 따릅니다. 한국 다시 돌아가고 싶으신가요? 그 질문엔 감정보다 계획이 먼저 답해야 합니다. 지금부터라도 여기민을 꿈꾸신다면 먼저 한 달 살아보기부터 시작해보세요. 몸이 기억하고 마음이 진짜 원하는지 그 현장에서만 알 수 있으니까요. 다시 한국으로 돌아갈까? 65세 이상 해외 교민, 은퇴 후 여기민이라는 중대한 선택 앞에서 들어가며 65세 이상의 해외 교민들에게 은퇴는 인생의 전환점이자 또 다른 결정을 요구하는 시기입니다. 그중 가장 큰 고민 중 하나는 은퇴 후 한국으로 돌아가야 할까?
라는 질문입니다. 오랜 시간 외국에서 정착한 삶을 마무리하고 다시 한국으로의 귀국을 고려하는 분들이 최근 눈에 띄게 늘고 있습니다. 하지만 여기민은 단순한 귀향이 아닙니다. 감정적 충동으로 결단할 경우 심리적, 경제적, 사회적 충격을 겪을 수 있으며 그 결과는 종종 되돌리기 어렵습니다. 따라서 이 글에서는 여기민을 고려하는 65세 이상 교민분들이 꼭 짚고 넘어가야 할 현실적인 정보와 사례를 전문가 시각에서 정리해 드리려 합니다. 왜 여기민을 고려하는가? 은퇴 후 여기민을 고민하게 되는 주요 요인은 다음과 같습니다. 정서적 요인 고향, 가족 무덤, 한국 음식, 말 통하는 이웃 등 향수심. 의료 접근성, 미국이나 유럽의 느리고 고비용인 의료 시스템에 비해 한국의 의료 시스템은 빠르고 비용 부담이 낮음. 경제적 부담 완화, 환율 변화, 고정 수입에 비해 상승하는 현지 생활비 부담. 돌봄에 대한 기대, 자녀, 친척 또는 한국의 요양복지 시스템에 대한 의존 기대. 하지만 이러한 요인들만으로 결정하기엔 실제 여기민 후 삶은 예상과 전혀 다른 양상을 보일 수 있습니다. 아래 사례들을 통해 이를 구체적으로 확인해 보겠습니다. 사례 1. 귀국 2달 만에 다시 미국으로 돌아간 부부. 미국 시애틀에서 40여 년을 살던 윤 씨 부부는 2023년 귀국을 결정했습니다. 고향인 대전 근처로 돌아와 살 계획이었고 집은 추억의 동네 근처에서 월세로 구하려 했습니다. 그러나 현재 부동산 시장의 변화로 인해 적당한 집을 찾기 어려웠고 결국 반지하 주택에서 지내게 되었습니다. 생활 환경에 대한 적응 실패, 외로움, 의료체계의 차이 등으로 인해 귀국 2달 만에 미국행 비행기를 다시 탔습니다. 전문가 코멘트. 거주 환경은 여기민 후 만족도를 결정짓는 핵심 변수입니다. 특히 해외에서 20년 이상 거주한 경우 한국의 주거 문화와 밀집된 도시 환경은 강한 이질감을 유발할 수 있습니다. 한 달 살기로 적응 여부를 사전에 확인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사례 2. 건강보험을 몰라 큰 비용 부담을 떠안은 60대 남성. 영국에 살던 최 씨 68세는 한국 건강보험의 접근성을 높게 평가하며 귀국을 결정했습니다. 그러나 그는 국민건강보험 임의가입 제도를 제대로 이해하지 못한 상태로 귀국했습니다. 보험 가입까지는 일정 조건과 대기기간이 있으며 그 기간 동안에는 병원 진료비를 전액 본인 부담해야 했습니다. MRI, 진료, 약 처방 등으로 인해 수백만 원의 비용이 발생했고 이후 경제적 충격이 찾아왔습니다. 전문가 코멘트. 한국의 건강보험은 외국의 민간보험 대비 저렴하고 체계적이지만 해외 장기 거주자가 귀국 후 바로 혜택을 받기엔 제도적 허들이 존재합니다. 사전에 본인이 지역가입자, 임의 계속 가입자, 재외국민 대상 조건 중 어디에 해당하는지 체크해야 하며 최소 6개월 전부터 준비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사례 3. 2년 준비 끝에 성공한 여기민 계획의 힘. 말레이시아에 살던 박 씨 부부 66세는 귀국 2년 전부터 준비를 시작했습니다. 국민연금, 한국 내 소형 아파트 매입, 건강보험 조건 확인, 병원 진료 기록 정리, 그리고 무엇보다도 매년 2차례 한국 한 달 살기를 통해 실제 생활 감각을 익혔습니다. 그 결과 2024년 서울 근교에 안정적으로 정착했고 지금은 노인복지관과 보건소 프로그램을 적극적으로 활용하며 활기찬 노후를 보내고 있습니다. 전문가 코멘트. 여기민은 단순한 귀국이 아닙니다. 생활 인프라를 재정비하고 사회적 연결고리를 재구축하는 과정입니다. 은퇴 전의 구체적 시뮬레이션과 행정적 준비가 필수입니다. 여기민 체크리스트 돌아가기 전 꼭 확인하세요. 항목 점검 포인트. 거주지 전월세 시세 확인, 병원 마트 등 접근성, 지역 커뮤니티 존재 여부. 건강보험 임의 가입 조건 확인, 가입 대기기간 및 보험료 부담 수준. 재정계획 연금 수령액, 환율 영향, 물가 수준, 예상 지출 항목 시뮬레이션. 사회적 네트워크 친구, 친척, 이웃 유무, 소속감 형성 가능성. 문화정서 적응 한국의 속도감 있는 사회 문화에 적응 가능 여부. 자녀 및 가족 관계 자녀의 거주국, 왕래 가능성, 심리적 거리감 조율 필요. 결론 감성 아닌 데이터, 감정 아닌 시뮬레이션이 필요하다. 은퇴 후 여기민은 단순한 귀향이 아닙니다.
외국인의 시선으로 한국이라는 새로운 사회에 적응하는 또 한 번의 이민일 수 있습니다. 따라서 다음과 같은 절차를 꼭 권합니다. 사전 방문 및 한 달 살기 체험, 행정 의료 재정 시뮬레이션 점검, 장기 거주자 또는 이미 귀국한 지인들과 충분한 상담, 배우자 자녀와의 긴밀한 의사소통, 마무리 조언. 역이민은 분명 누군가에게는 두 번째 인생의 시작이 될 수 있지만 또 다른 누군가에게는 실망과 후회의 시작이 될 수도 있습니다. 성공적인 역이민을 위해서는 계획과 정보가 반드시 선행되어야 하며 무엇보다도 현실을 직시한 후 충분한 시간을 들여 결정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고향은 그리움으로 남을 때 더 아름답다는 말이 있습니다. 하지만 철저히 준비된 역이민이라면 그리운 고향이 아닌 진짜 내 집이 될 수 있습니다. 50대, 60대 은퇴를 앞둔 당신, 서울에 계속 머물러도 괜찮을까요? 대한민국 수도 서울은 매력적인 기회와 편리함을 제공하지만 은퇴 후의 삶에는 전혀 다른 시선이 필요합니다. 높은 생활비, 치솟는 집값, 끝없는 경쟁 속에서 정작 당신의 노후를 위한 여유와 행복은 점점 사라지고 있는 건 아닐까요? 지금의 선택이 은퇴 후의 삶을 완전히 뒤바꿀 수 있습니다. 서울에서의 노후가 정말 안정적이고 행복할지 한번 깊이 생각해 보셔야 할 때입니다. 대한민국 수도 서울에서 은퇴? 당신의 노후를 망칠 수도 있는 숨겨진 진실. 서울의 현실 은퇴 후에는 달라진다. 서울은 대한민국의 중심지로 모든 것이 집중된 도시입니다. 편리한 교통, 다양한 문화생활, 그리고 의료 서비스까지 서울은 많은 것을 제공합니다. 하지만 은퇴 후에도 과연 이곳이 최선의 선택일까요? 은퇴를 준비하는 50대, 60대라면 한 번쯤 서울에서의 삶을 재검토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서울의 장점들이 오히려 은퇴 후에는 독이 될 수 있기 때문이죠. 사례 1 생활비에 짓눌린 60대 김 씨의 이야기. 김 씨는 서울 강북의 작은 아파트에서 30년을 살았습니다. 월급쟁이로 성실히 일하며 퇴직금을 모아 아파트 대출을 갚았고 연금도 어느 정도 준비했습니다. 그러나 퇴직 후 생활비 문제가 발목을 잡았습니다. 관리비, 공과금, 식비 등 기본 생활비만 해도 월 200만 원이 훌쩍 넘었습니다. 병원비와 예상치 못한 지출이 더해지자 매달 적자가 이어졌습니다. 김 씨는 서울에서 생활비를 줄이기가 이렇게 힘들 줄 몰랐다며 결국 경기도 외곽으로 이사를 결심했습니다. 교훈 서울의 높은 생활비는 은퇴 후 안정적인 재정을 유지하기 어렵게 만듭니다. 사례 2 건강을 잃어버린 50대 박 씨의 선택. 박 씨는 서울에서 직장 생활을 마치고 은퇴한 뒤에도 서울을 떠날 생각이 없었습니다. 하지만 은퇴 후 건강 문제로 병원을 자주 다니다 보니 공기와 환경의 중요성을 느끼게 됐습니다. 미세먼지, 소음, 그리고 빠르게 돌아가는 도시의 스트레스는 건강에 치명적이었습니다. 결국 그는 강원도로 귀촌을 결심했고 서울을 떠나니 숨통이 트이는 기분이었다며 만족스러운 삶을 살고 있습니다. 교훈 은퇴 후에는 건강을 최우선으로 고려해야 하며 환경적인 요인이 삶의 질에 큰 영향을 미칩니다. 사례 3 자녀 교육이 끝난 뒤에도 서울에 남은 이씨 부부. 이씨 부부는 자녀들을 서울에서 대학까지 졸업시키고도 서울에 남았습니다. 자녀들이 독립하면서 부부 둘만 남게 되었지만 서울의 높은 집값과 생활비 때문에 여전히 허덕였습니다. 이 씨는 자녀를 위해 서울에 머물렀지만 이제는 우리 노후를 위해 떠날 때라며 충북으로 이주해 작은 전원 생활을 시작했습니다. 교훈 자녀 중심의 삶이 끝난 후에는 자신의 노후를 위한 계획이 필요합니다. 서울을 떠나면 보이는 것들. 서울이 은퇴 후의 삶에 맞지 않는 이유는 단지 높은 생활비나 건강 문제 때문만은 아닙니다. 지방으로 내려가면 예상치 못한 장점들이 보이기 시작합니다. 생활비 절감 지방에서는 서울에서의 월세나 관리비 절반 수준으로 생활이 가능합니다. 그 여유 자금으로 취미를 즐기거나 더 나은 의료 서비스를 선택할 수 있습니다. 삶의 속도 조절. 서울의 빠른 생활 속도는 은퇴 후에 느리고 여유로운 삶과는 어울리지 않습니다. 지방에서는 자연 속에서 자신만의 리듬을 찾을 수 있습니다. 새로운 커뮤니티. 지방에서는 이웃과의 교류가 더 자연스럽고 따뜻한 경우가 많습니다. 이러한 관계는 은퇴 후의 외로움을 줄이는 데도 큰 도움이 됩니다. 서울에 남을 것인가, 떠날 것인가?
물론 서울에 머무르며 은퇴 후의 삶을 잘 꾸려가는 분들도 계십니다. 그러나 대부분의 경우 서울의 높은 비용 구조와 복잡한 환경은 은퇴 후 삶의 질을 낮추는 요인이 됩니다. 지금 50대, 60대라면 과감히 자신에게 물어보세요. 나는 서울에 남아도 괜찮을까? 서울을 떠난다고 해서 모든 문제가 해결되는 것은 아니지만 보다 나은 은퇴 후 삶을 계획할 수 있는 가능성이 열립니다. 당신의 은퇴 후 선택이 노후의 행복을 결정짓습니다. 너무 늦기 전에 자신에게 맞는 최선의 선택을 고민해 보세요. 서울은 이제 당신이 떠나야 할 수도 있습니다. 서울을 떠나야 하는 진짜 이유 전문가의 시선으로 보는 은퇴 후 삶의 전략. 은퇴 후 서울이 과연 최선일까요? 50대, 60대 여러분, 은퇴를 앞두고 서울에서의 삶을 유지하는 것이 과연 옳은 선택일까요? 직장 생활 동안 익숙했던 환경이라서 자녀들이 서울에 있어서 혹은 서울을 떠나는 것이 두렵다는 이유로 서울에 머물러야 한다고 생각하십니까? 전문가로서 저는 은퇴 후의 삶을 새로운 시각으로 바라봐야 할 때라고 말하고 싶습니다. 지금은 편리함이 아니라 삶의 질을 최우선으로 고려해야 하는 시기입니다. 왜 서울은 은퇴자들에게 적합하지 않을까? 서울은 대한민국의 중심입니다. 직장, 문화, 교통, 의료 등 모든 것이 집중되어 있어 매력적인 도시임에는 틀림없습니다. 그러나 은퇴 후 소득이 줄어들고 건강이 더 중요해지는 시기에는 오히려 단점이 두드러질 수밖에 없습니다. 예를 들어볼까요? 비싼 생활비. 서울은 생활비가 매우 높습니다. 월세, 관리비, 식비, 병원비 등 기본적인 지출이 많아 연금으로는 감당하기 어려운 경우가 많습니다. 예를 들어 월 200만 원의 연금을 받는다 해도 서울에서 일을 유지하려면 추가 소득이 필요합니다. 반면 지방으로 이동하면 같은 연금으로도 더 여유롭게 생활할 수 있습니다. 스트레스와 건강 악화. 서울은 빠른 삶의 속도와 높은 경쟁, 그리고 미세먼지 등 환경적 문제로 인해 건강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은퇴 후에는 스트레스를 줄이고 심리적 안정과 신체적 건강을 유지하는 것이 중요한데 서울의 환경은 이를 방해하는 요인이 될 수 있습니다. 삶의 여유 부족. 서울에서는 공간과 시간 모두가 부족합니다. 조용히 산책할 수 있는 공간을 찾기도 어렵고 이웃과 여유롭게 교류할 기회도 줄어듭니다. 은퇴 후의 삶은 더디게 흘러가는 시간을 즐기는 것이 중요한데 서울은 이를 허락하지 않는 도시입니다. 사례로 살펴보는 은퇴 후 서울 탈출 성공기. 1. 서울을 떠난 김 부부의 전원생활. 김 부부는 은퇴 후 서울 생활을 유지하려 했지만 매달 빠듯한 생활비와 점점 줄어드는 소득으로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결국 경기도 남양주의 한 전원주택으로 이사했습니다. 월세 부담이 사라지고 텃밭을 가꾸며 직접 키운 채소로 식비를 절약할 수 있었습니다. 김 씨는 도시에선 돈 때문에 숨이 막혔는데 지금은 비로소 살고 있다는 느낌이 든다고 말합니다. 2. 건강을 되찾은 정 씨의 강원도 귀촌 이야기. 정 씨는 은퇴 후 만성 피로와 고혈압에 시달렸습니다. 서울의 복잡한 환경이 건강에 좋지 않다는 의사의 권유로 강원도 홍천으로 이사했고 매일 맑은 공기를 마시며 산책과 등산을 즐깁니다. 병원비가 줄어드는 것은 물론이고 건강이 좋아지면서 삶의 활력이 생겼습니다. 3. 새 커뮤니티를 만든 박 씨의 성공적인 지방 정착. 박 씨는 서울에서는 이웃과 교류가 거의 없었습니다. 그러나 전북 전주의 한 작은 마을로 이사한 후 주민들과 자연스럽게 관계를 맺고 새로운 커뮤니티에서 활발히 활동하고 있습니다. 그는 사람들과의 관계가 이렇게 따뜻하고 편안할 수 있다는 걸 이제야 알았다고 말합니다. 서울을 떠나기 전 꼭 준비해야 할 것들. 서울을 떠나면 모든 것이 해결될 것 같지만 준비 없이 떠나는 것은 또 다른 문제를 초래할 수 있습니다. 몇 가지 핵심 포인트를 짚어보겠습니다. 재정 계획. 지방으로 이주한다고 해서 돈이 아예 들지 않는 것은 아닙니다. 초기 이사 비용, 새로운 주거 마련, 생활비 등을 면밀히 계획해야 합니다. 특히 연금과 저축을 활용한 안정적인 재정 설계를 미리 준비해야 합니다. 건강관리. 지방에서는 의료 접근성이 떨어질 수 있습니다. 이 점을 고려해 정기적으로 병원에 방문할 계획을 세우거나
필요시 서울로 나와야 할 상황에 대비해야 합니다. 사회적 연결망 구축. 새로운 지역에서 고립되지 않으려면 적극적으로 커뮤니티에 참여해야 합니다. 이웃과의 교류를 통해 안정감을 느낄 수 있도록 노력하세요. 전문가의 조언 지금 결정하세요. 은퇴 후 삶은 선택의 연속입니다. 그 선택이 빠를수록 그리고 신중할수록 더 나은 미래를 만들 수 있습니다. 서울은 은퇴 전에 누리기엔 훌륭한 도시지만 은퇴 후에는 모든 상황이 바뀝니다. 지금이야말로 자신과 가족의 삶을 재정비할 중요한 시점입니다. 서울을 떠난다고 해서 모든 것이 쉬워지는 것은 아니지만 새로운 환경은 은퇴 후 삶의 질을 높이고 건강과 재정을 관리하는 데 도움을 줄 수 있습니다. 더 나은 삶을 위해 지금 선택하세요. 당신의 은퇴는 서울이 아닌 당신에게 맞는 곳에서 완성될 것입니다.